여러분, 만약 시어머니가 정성껏 끓여주신 보양식이 사실은 여러분의 어머니를 해치기 위한 독이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침 6시 저는 아직 잠이 덜 깼는데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에 잠이 확 달아났어요. 어머니는 목소리를 떨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고 하셨죠.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옷을 움켜쥐고 어머니 댁으로 뛰쳐나갔어요. 가는 길에 119에 신고했고요. 구급차가 어머니를 응급실로 모시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공기업 야간 근무 중이라 동료가 교대하러 와야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걱정 말라며 선뜻 말씀하셨죠. 얘야, 걱정 마라. 내가 내 엄마 몸보신하게 삼계탕이라도 좀 끓여놓을게. 이따가 병원으로 가져가렴. 응급실 밖에서 1시간을 넘게 기다렸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어머니가 급성 심근경색인데 다행히 빨리 와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시어머니께 이제 삼계탕은 안 끓이셔도 된다고 연락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이미 카톡을 보내셨더군요. 탕 거의 다 됐으니 어서 와서 가져가거라. 식기 전에 내 엄마 드려야지. 그 정성을 무시할 수 없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갈아입을 옷가지를 챙겨 시댁으로 향했죠.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뚝배기에 담긴 탕을 보온병에 옮겨 담고 계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에는 큼지막한 닭고기가 둥둥 떠 있었고 인삼과 대추까지 넣으셨더라고요. 네, 엄마 아플 땐 기력 보충하는 게 최고야. 이거 마시면 금방 좋아질 거다. 저는 보온병을 건네받았어요. 묵직하고 뜨거운 온기에 저도 모르게 손을 뗄 뻔했죠. 시어머니는 가는 길에 쏟지 말고 꼭 내 엄마만 마시게 해라라며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저는 뜨거운 보온병을 들고 문 밖으로 나섰어요. 그런데 아파트 1층에 다다랐을 때 주머니 속에서 차키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시댁 현관 신발장 위에 키를 두고 온 거였어요. 제 자신을 탓하며 다시 시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쉬실까봐 조용히 발소리를 죽였죠. 그런데 문 앞에 채 닿기도 전에 집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카롭고 흥분에 찬 목소리였죠. 주하나, 너도 봤어야 했는데 어제 내가 재래시장에 갔다가 내 장모 친구분 얘기를 들었거든. 그 낡은 집이 재개발되는데 보상금이 무려 20억 원이래. 20억. 우리 평생 다 못 쓸 돈이야. 제 손에 들린 보온병이 갑자기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무심코 가방 속 소형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평소 회사 회의록을 정리할 때 쓰던 거라 늘 가지고 다니던 건데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죠. 저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누르고 문틈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곧이어 남편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그 돈은 장모님 돈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넘봐요. 그리고 지금 장모님은 병원에 계시는데 이 멍청한 놈아.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내리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내 장모 나이가 몇인데 심근경색까지 왔어. 저러다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내가 아까 그 삼계탕에다 좋은 걸 좀 탔거든. 저번에 암시장에서 산 그 수면제 말이야. 가루로 빻아서 조금씩 넣었어. 그걸 마시면 몸에 힘이 쭉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렇게 한두 주 누워있으면 재개발 보상금 서류 처리하기 얼마나 수월하겠냐. 보온병을 쥔 제 손이 하얗게 질리고
마디마디가 떨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끓인 탕은 몸보신용이 아니라 우리 엄마를 해치기 위한 독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만약 들키면 어떡해요?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주저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들킬 것을 걱정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들키긴 누가 들켜. 수면제 좀 탔다고 누가 알겠어. 내 마누라 그 멍청하고 궁상 맞은 꼴 좀 봐. 뭘 알겠니? 내 장모가 죽으면 그 20억은 전부 내 마누라 돈이 되는 거고 그 돈은 곧 내 돈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이 낡아빠진 집 팔고 정원 딸린 고급 빌라로 이사 가는 거지. 너도 그깟 회사 때려치우고 매일 집에서 편하게 놀면 얼마나 좋아. 그럼 보상금 서류는 어떻게 하고요? 남편의 목소리는 분명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장모님이 그 여자로 바뀌어 있었죠. 그건 걱정 마라.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미란이더러 병원에 자주 들락거리면서 분위기 좀 살피라고 할게. 내 마누라한테도 재개발 보상금 얘기를 슬쩍 흘려서 미리 귀띔해주고 너는 그냥 장모님 걱정하는 척하면서 내가 끓인 탕이나 잘 마시게 해. 다른 생각 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심호흡을 한 뒤 녹음기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열쇠 꾸러미로 문을 달그락 건드렸죠. 그런 다음 막 올라온 것처럼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차 키를 현관에 두고 갔네요. 문이 금세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방금 전의 대화는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는 듯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어머, 얘 좀 봐. 왜 이렇게 칠칠 맞니? 여기 있다. 시어머니는 신발장에서 열쇠를 집어 제게 건네며 제 손에 들린 보온병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탕은 안 쏟았지? 식기 전에 어서 갖다 드려라. 저는 열쇠를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만 느껴졌죠. 네, 안 쏟았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남편이 방에서 나오며 저를 보더니 시선을 피하며 손톱 밑을 극적였습니다. 그건 그가 긴장할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어요. 저는 그와 한마디도 섞지 않고 보온병을 든 채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해. 장모가 탕을 마신 뒤에 얘기하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에 돌아온 저는 보온병을 뒷좌석에 놓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녹음기에 담긴 파일을 보며 단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가족 정말 악마다. 절대 우리 엄마를 다치게 둘 수 없어. 재개발 보상금도 단 1원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방금 들은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감히 탕에 수면제를 넣었고 남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반대하기는커녕 욕심을 냈습니다. 생각할수록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만약 제가 차키를 가지러 돌아가지 않았다면, 엄마가 그 탕을 마셨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저는 병실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실로 가서 보온병을 건넸죠. 간호사님, 이거 냉장고에 좀 보관해 주시겠어요? 저희 엄마가 방금 검사를 받으셔서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은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된다고 하셔서요. 드실 수 있을 때 다시 와서 가져갈게요. 간호사님은 웃으며 그럼요 하고 보온병을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정은영님 보호자라고 적힌 스티커까지 붙여주셨죠. 저는 간호사님이 보온병을 냉장고에 넣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했습니다. 이 탕은 나중에 제 비서를 시켜 검사센터로 보낼 겁니다. 아주 중요한 증거니까요.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심호흡을 한 뒤 어머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기대어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어머니는 조용히 미간을 짚으셨습니다. 그건 우리 둘만의 신호였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 주변을 조심하라는 뜻이었죠. 저는 병실에 CCTV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탕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가가서 이불을 덮어드리며 말했죠.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빠르시대요. 며칠만 더 계시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가방을 힐끗 보셨습니다. 저는 그 뜻을 알아채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보는 척하며 녹음기 이어폰을 소매 안으로 숨겨 어머니 귀에 꽂아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3분가량 녹음을 들으셨죠. 다시 눈을 떴을 때 어머니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병약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냉정함이 서려 있었죠. 어머니는 작게 3번 기침하셨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니 즉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신호였죠. 제가 이어폰을 거두려는데 병실 문이 열리고 간병인 아주머니가 물컵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머니는 물컵을 받아들고 아주머니께 웃으며 감사 인사를 하고는 오늘 날씨나 식당 밥맛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죠. 간병인 아주머니가 나가자 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춰 물으셨습니다. 탕은 다른 사람 마시게 하진 않았지? 간호사실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저는 어머니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따가 강 비서시켜서 검사센터로 보낼게요. 도대체 뭘 탔는지 알아봐야죠. 그리고 아까 문 앞에서 녹음도 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20억 재개발 보상금 가로챌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 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이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단 1원도 줘선 안 돼. 네가 결혼 전에 해뒀던 재산증명서 아직 가지고 있지? 당장 찾아서 변호사한테 검토받아. 그들이 파고들 틈이 없는지 확실히 해야 해. 네, 기억하고 있어요. 증명서는 저희 집 서재 금고에 있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강 비서한테 전화해서 우리 집에 초소형 카메라 몇 개 설치하라고 하고 어머니 댁 아파트 아래에도 사람 2명 지키게 할게요. 아까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시누이더러 와서 분위기 좀 살피라고 했어요. 어머니 댁을 노릴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내 집 서랍에 재개발 계약서 초안이 있어. 당장 옮겨야 한다. 그들이 찾게 둬선 안 돼. 강비서 시켜서 믿을 만한 사람 보내. 서류 챙겨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해. 알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강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째, 병원 간호사실에서 정은영님 보호자 스티커가 붙은 보온병을 찾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할 것. 보고서와 보온병의 지문은 반드시 확보할 것. 둘째, 우리 집 서재에 초소형 카메라 3대를 설치하고 어머니 댁 서재 서랍에 있는 재개발 계약서 초안을 꺼내 최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보관할 것. 그리고 인테리어 기사로 위장한 보안 요원 2명을 어머니 댁 아파트 아래에 배치하여 낯선 사람의 출입을 막을 것. 강 비서는 곧바로 알겠습니다. 1시간 30분 내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안심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강 비서는 일 처리가 확실해서 믿음이 가. 참, 내 남편이 병원에 오거든 절대 정면으로 부딪히지 마라. 일단 구슬려서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 전부 증거로 남겨야 하니까. 네, 저도 알아요. 아까 시어머니랑 통화할 때 어머니께 탕을 꼭 마시게 하라고 했어요. 그가 오면 저는 탕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척하면서 재개발 보상금 얘기를 꺼내서 더 많은 말을 하도록 유도하고 녹음할게요. 마침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쳐다보자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과 함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당신 병원이야. 장모님, 탕 드셨어? 남편의 목소리는 아까 시댁에서 들었던 것처럼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방금 도착했어. 간호사 말이 어머니가 수액을 맞아서 당분간은 아무것도 못 드신대. 탕은 간호사실에 맡겨뒀어. 저는 일부러 말을 끊고는 덧붙였습니다. 참, 아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어머니 병이 완쾌되려면 한참 걸릴 거래. 앞으로는 복잡한 일은 처리하기 힘드실 거라고. 재개발 보상금 문제도 어머니가 다 나으셔야 진행할 수 있겠어.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양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해? 20억 원이나 되는데 내 생각엔 일단 절반은 우리한테 먼저 주는 게 어때? 우리가 그 돈으로 장모님 더 잘 모실 수 있잖아. 그리고 장모님한테는 당신 하나뿐인데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우리 돈이잖아. 빨리 받든 늦게 받든 똑같지 뭐.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는 아직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병세는 걱정 안 하고 돈부터 챙길 생각이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는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지금 봐. 내 월급은 200만 원 남짓이고 당신 사무직 월급도 뻔하잖아. 이 돈만 있으면 우리 살림이 확 필 텐데. 저는 더 이상 그와 언쟁하지 않았습니다. 나 엄마 돌봐야 해. 나중에 얘기해. 저는 전화를 끊고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구나.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너를 그런 놈한테 시집 보냈어. 엄마 탓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집안 배경 안 보고 사람만 보고 하는 결혼이 과연 행복할 수 있는지 이제 알겠어요. 인성이 글러먹은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는 걸.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반드시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다시는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마침 간호사님이 회진을 오셔서 저희는 대화를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병약한 모습으로 돌아가 간호사님과 병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침착한 옆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엄마를 지키고 우리 것을 되찾겠다고. 그리고 저 탐욕스러운 자들에게는 응당한 벌을 내리겠다고. 다음 날 오후 남편이 구겨진 종이봉투를 들고 병원에 왔습니다. 마트로고가 찍힌 봉투 안에는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긴 딱 봐도 할인 판매하는 바나나가 들어있었죠. 그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손을 비비며 침대 옆 협탁부터 훑어봤습니다. 보온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어머니 침대 곁으로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제가 마트에서 바나나 좀 사왔어요. 이게 칼륨이 많아서 심장에 좋대요. 어머니는 베개에 기댄 채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작게 음하고 대답하셨을 뿐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이미 약속했습니다. 그가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건 제 몫이었죠. 저는 옆에 서서 화면을 어둡게 한 휴대폰을 캔버스 가방 옆 주머니에 숨긴 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녹음 버튼은 이미 눌러져 있었고 손끝으로 휴대폰의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대꾸하지 않자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불안한 듯 손톱 밑을 극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의 오랜 버릇이었죠. 예전에 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일로 부장님께 불려갔을 때도 집에 돌아와
손톱 밑이 빨개지도록 긁어댔습니다. 참, 어제 어머님이 끓여주신 탕 말이야. 장모님께 드렸어?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고개를 숙여 어머니의 이불을 정리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침에 간호사님이 오셨는데 엄마가 수액을 맞아서 기름진 탕은 당분간 드시면 안 된대. 그래서 간호사실 냉장고에 넣어뒀어. 저녁에 데워서 드리려고. 냉장고에? 그의 목소리가 순간 멈칫했고 손톱을 긁는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어서 드셔야지. 어머님이 아침 내내 끓이신 건데. 심근경색 회복에 특효인 좋은 걸 넣었다고 하셨단 말이야. 오래 두면 약효가 떨어져.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일부러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의사 선생님 말씀을 따라야지. 참, 아침에 엄마가 그러시는데 그 낡은 집 재개발 말이야. 구청에서 곧 결과가 나온대. 엄마는 그 돈으로 노후 준비를 하실 거래. 나중에 우리한테 짐 되기 싫으시다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손톱을 긁던 손도 멈췄죠. 그는 두 걸음 앞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며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노후 준비에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해? 20억 원이나 되는데 장모님한테는 당신 하나뿐이잖아. 어차피 다 우리 돈 될 텐데. 그리고 우리 집 지금 빠듯한 거 알잖아. 회사 동료는 최근에 새 차 뽑았던데 난 이 자전거 5년이나 탔다고. 미란이도 맨날 용돈 달라고 졸라대. 가방 하나 사고 싶다고. 그는 점점 더 이야기에 몰입했고 제 가방 속 휴대폰이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조용히 미간을 짚는 것도 보지 못했죠. 그건 우리 둘만의 신호. 증거는 충분하니 더 이상 유도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건 엄마 돈이야. 엄마가 쓰고 싶은 대로 쓰시는 거지. 왜 안 돼? 그는 언성을 높이며 흥분했습니다. 옆 침대 아주머니까지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였죠.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그 돈은 어차피 당신 돈이 될 거고 당신 돈은 내 돈이지. 장모님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한테 올 돈인데 빨리 받든 늦게 받든 뭐가 달라? 그때 되면 우리도 큰 집으로 이사 가고 미란이한테도 진짜 명품 가방 하나 사주자고. 맨날 그 짝퉁 들고 다니면서 창피하게. 박주한 씨. 갑자기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 돈을 넘보고 있는 건가?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자기가 실언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고 다시 손톱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죠.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해본 소리예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저는 이 틈을 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보는 척하며 조용히 녹음 중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8분이 넘는 녹음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죠. 여기서 엄마 화나게 하지 말고.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님이 엄마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 당신은 그만 돌아가. 바나나는 내가 껍질 까서 드릴 테니까. 남편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고 몸을 돌려 그를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바나나가 든 종이봉투를 들고 마지못해 자리를 떴습니다. 문가에서 그는 아쉬움 가득한 눈빛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방금 자신의 어리석은 말이 전부 녹음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가 떠나자 옆 침대 아주머니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댁, 남편이 좀 이상하네. 어떻게 어른이 돌아가시길 저렇게 바랄 수가 있어? 조심해야겠어. 저는 아주머니께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그리고 그들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그날 저녁 7시 제가 어머니의 손을 닦아드리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쳐다보자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어머니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일부러 꾸민 듯한 다정한 목소리였죠. 얘야, 병원에서 엄마 간호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참, 엄마 입원하시는 동안 갈아입을 옷은 충분하니? 내가 내일 깨끗한 옷 좀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내 친정집 열쇠 좀 줄 수 있겠니? 내가 직접 가서 가져오면 네가 번거롭게 오갈 필요 없잖아. 저는 그녀가 열쇠를 달라고 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대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일부러 잠시 머뭇거리다가 곤란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열쇠요. 제가 아침에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엄마 병실 서랍에 넣어두고 왔어요. 근데 그 서랍이 잠겨 있어서요. 의사 선생님이 치료 환경에 방해될 수 있으니 병실 물건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퇴원하셔야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족발집에서 나는 냄새가 전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차가워진 목소리였죠. 서랍이 잠겨 있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참, 네 엄마가 전에 그러던데 재개발 서류는 서재 서랍에 뒀다고. 맞니? 내가 열쇠만 있으면 너희 대신 서류라도 잘 챙겨두려고 했지. 20억 원짜리 중요한 서류인데 잃어버리면 큰일이잖아. 역시나 결국은 재개발 서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말했습니다. 엄마가 서류를 어디에 두셨는지는 못 들었어요. 평소에 저한테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셔서요. 아시잖아요. 제가 그냥 사무직이라 그런 건 잘 몰라요. 엄마 몸 좀 나아지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아니. 그녀는 다급하게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괜히 또 신경 쓰시게 할라. 그럼 내일 옷은 안 갖다 줘도 되겠구나. 네가 잘 좀 돌봐드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요. 저는 휴대폰을 협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와서 직접 서류를 뒤지려는 속셈이구나. 열쇠를 안 준 건 잘한 일이야. 당장 집에 사람을 배치해서 지키게 해야 해. 그들이 몰래 열쇠를 복사해서 들어갈지도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 휴대폰은 주로 제 비서와 연락할 때 쓰는 것으로 시댁 식구들의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즉시 2명을 우리 엄마 댁 아파트 아래에 배치할 것, 인테리어 기사로 위장하고 서재와 거실에 초소형 카메라 2대를 설치할 것, 내일 아침 8시까지 완료해야 함. 절대 들키지 말 것. 비서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전후 2명 이미 배치 완료. 카메라는 30분 내로 도착하며 내일 아침 7시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제 비서는 특수부대 출신으로 그가 배치한 인력 역시 그의 전우들이었습니다. 택지가 배치한 인력 역시 그의 전우들이었습니다. 일 처리가 깔끔하고 은밀해서 저는 전적으로 그를 신뢰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까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떠올라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재개발 서류가 서재 서랍에 있냐고 묻더라고요. 우리 집 구조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예전에도 몇 번 우리 집에 와서 몰래 위치를 봐뒀나 봐요.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시더니 베개 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네셨습니다. 이 카드에 500만 원 들어있어. 내일 비서 시켜서 현금으로 찾아. 아래층에서 지키는 사람들 물이랑 간식이라도 사다 줘. 고생하는데 잘 챙겨줘야지. 그리고 재개발 사무소에 연락해서 모든 서류 절차는 반드시 나와 네가 함께 서명해야만 유효하다고 전해.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카드를 받아 캔버스 가방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카드는 어머니가 시댁 식구들이 재개발 보상금을 노릴 것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재개발 사무소에 연락할게요.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 부탁해서 내용 증명도 하나 작성해 달라고 할게요. 시어머니네가 다시 재개발 얘기를 꺼내면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경고하려고요. 어머니는 제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신뢰 가득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엄마는 네가 얼마나 속상할지 다 안다. 이 일만 잘 해결되면 우리 이제 편하게 살자. 다시는 이런 꼴 당하지 말고. 저는 침대 곁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 더 힘든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만 곁에 계시면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자들을 반드시 몰아내고 우리 집을 지켜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반 비서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두 남자가 저희 엄마 댁 아파트 아래에서 공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인테리어 기사였죠. 이어서 카메라 사진 두 장이 더 도착했습니다. 하나는 서재 책장 장식품 뒤에, 다른 하나는 거실 샹들리에 틈새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전혀 알아챌 수 없었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안심이 되는구나. 그들이 감히 오기만 해봐. 현장에서 바로 잡아낼 수 있겠어. 그날 오전 9시, 저는 간병인 아주머니가 미리 주문해둔 좁쌀죽을 들고 병원 3층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실의 프린터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병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간병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몸 돌리세요. 방금 수액 맞으셔서 주사 맞은 데가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는 베개에 기댄 채 손난로를 쥐고 계셨습니다. 어제보다 안색이 한결 좋아 보이셨죠. 간병인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니 얼른 제 손에서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좀 데워올게요. 어머니 마침 식사하실 시간이네요. 어머니는 저를 보며 윙크를 하고는 손가락으로 미간을 가볍게 짚으셨습니다. 어제 약속했던 신호, 어젯밤은 이상 없었으니 안심하라는 뜻이었죠. 제가 침대 곁에 앉아 보안 요원 배치 상황을 말씀드리기도 전에 병실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신우이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번쩍이는 분홍색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목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금속 체인이 달려 있었습니다. 딱 봐도 짝퉁이었죠. 운동화에는 흙탕물이 튀어 있었고 신발 옆은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협탁에 내던지며 찢어질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새언니, 재개발 보상금 얘기 우리 엄마한테 똑바로 말해. 왜 우리 집에는 한 푼도 안 주고 숨기는 건데? 막 데운 죽을 들고 들어오던 간병인 아주머니는 그녀의 고함에 깜짝 놀라죽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할 말이 있으면 조용히 하렴. 다른 환자들 쉬는데 방해되잖니. 조용히요? 신우이는 허리에 손을 얹고 병상으로 다가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그 낡은 집 재개발되면 20억 원이나 나온다면서요? 우리 오빠랑 새언니가 결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그 돈 절반은 당연히 우리 거죠. 우리 오빠는 아직도 10,000원 버스 타고 출근하고 나는 새 가방 하나 못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고만 계실 거예요? 옆 침대 아주머니는 신문을 보다가 그 말을 듣고 신문 뒤에서 고개를 내밀어 신우이를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여 옆에 있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가씨 말하는 것 좀 봐. 환자한테 저렇게 윽박지르는 게 어디 있어. 신우이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채 계속해서 어머니를 몰아붙였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돈 언제 우리 집에 나눠줄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최소 5억 원은 줘야 한다고. 안 그러면 이 결혼 헛한 거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누르고 외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신우이 앞으로 다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든 다 믿는구나. 이 재개발 보상금은 우리 엄마 돈이야. 엄마가 어떻게 쓰시든 너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라고. 왜 아니야? 신우이는 흥분해서 저를 밀치려 했고 간병인 아주머니가 급히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새언니, 잘해줄 때 고마운 줄 알아. 당신이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사람이야. 당신 엄마 돈은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은 우리 오빠 돈이지. 우리한테 좀 나눠주는 게 뭐 어때서. 우리 엄마가 일부러 어머님 몸보신하라고 탕까지 끓여드렸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돈만 숨기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죠. 일부러 미간을 찌푸리며 의아한 척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끓여주신 탕 말이야? 어제 간호사님이 냉장 보관하시면서 그러시던데 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함부로 마시지 말라고 하셨어. 내가 아직 어머님께 여쭤보지 못했는데 그 탕에 도대체 어떤 좋은 걸 넣으셨길래 간호사님이 이상하다고 했을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신우이는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가 이상해? 우리 엄마는 좋은 뜻으로 그런 거야. 일부러 어머님 기운 빠져서 돈 관리 못하게 하는 약을 넣었다고. 안 그러면 맨날 돈 숨길 생각만 할 텐데 우리가 언제 돈을 받아. 순간 병실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옆 침대 아주머니는 신문을 내려놓고 놀란 눈으로 신우이를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환자탕에 약을 타다니. 그건 사람을 해치는 짓이잖아. 그분의 남편도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 집안 정말 악독하네. 아픈 사람 돌볼 생각은 안 하고 해쳐서 돈이나 뺏을 궁리나 하고. 신우이는 그제야 자기가 실언했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손을 내저으며 변명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넣은 건 보약이에요. 보약. 어머님이 돈 관리할 힘나시라고. 네, 보약이에요. 보약. 저는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중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시간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네가 방금 한 말 전부 녹음됐어. 정말 보약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간호사님 찾아가서 어제 그 탕 다시 가져오자. 의사 선생님께 성분 검사 맡겨보면 그게 과연 우리 엄마 기운 빠지게 하는 보약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겠지. 신우이의 얼굴은 빨개졌다가 하얘지고 다시 파래졌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피하며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목소리도 기어들어가듯 작아졌죠. 그냥 해본 소리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에이미얼. 해본 소리라고? 옆 침대 아주머니가 언짢은 듯 보온병을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해. 저 어머님은 아직 편찮으신데 도울 생각은 안 하고 돈이나 뺏을 궁리나 하고 탕에 약까지 타려 하다니 정말 천벌받을 짓이야.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병실 보호자도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환자한테 이상한 탕을 가져왔다고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거 들었는데 저 집이었구나. 저걸 진짜 마셨으면 어쩔 뻔했어. 신우이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테이블 위에 가방을 움켜쥐고 사람들을 밀치며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뛰어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기까지 했죠. 운동화 끈이 풀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틀거리며 도망쳤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아가씨 정말 철이 없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딸이 옆 침대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런 사람들이랑 엮여서 속 썩으면 손해예요. 앞으로는 절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머니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럴게요.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고 나서야 어머니는 저를 보며 침대 협탁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또 다른 신호, 증거를 잘 보관하라는 뜻이었죠. 저는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비서에 이메일로도 한부 복사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강 비서가 어제 그러는데 엄마 댁에 카메라 설치도 다 끝났고 보안 요원도 배치됐대요. 이제 그들이 덫에 걸리기만 기다리면 돼요. 방금 신우이가 실토한 덕분에 증거가 하나 더 늘었네요. 이제 와서 딴소리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어머니는 간병인 아주머니가 가져다 준 죽으란 숟가락 뜨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재개발 보상금에 눈이 멀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마 조만간 네 친정집에 쳐들어가서 난리를 칠지도 몰라. 강 비서더러 잘 감시하라고 해. 서류를 빼앗기면 안 되니까. 네, 알아요. 저는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나오기 전에 강 비서한테 말해뒀어요. 2시간마다 감시 카메라 화면 캡처해서 보내주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보고하라고요. 그리고 최 변호사님도 그러셨어요. 탕 성분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다시 한번 소란을 피우면 즉시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자고요. 마침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강 비서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확인 결과 어젯밤 시댁 식구 중 한 명이 엄마 댁 아파트 아래를 서성이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사전 답사로 추정됩니다. 보안 요원이 인상착의를 기록했으며 집중 감시할 예정입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은 더욱 단호해져 있었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20억 재개발 보상금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서로를 해치려는 그들의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그릇을 치우고 어머니의 혈압을 재더니 혈압이 안정적이라며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 의사 선생님이 회진 오셔서 별 문제 없으면 다음 주부터는 수액량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요. 저와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만 회복된다면 시댁의 계략에 맞서림이 더 생길 테니까요. 저는 침대 곁에 앉아 눈을 감고 쉬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김 여사, 박주한, 그리고 박미란. 당신들이 우리 엄마를 해치고 재개발 보상금을 빼앗으려 한 것.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당신들이 우리에게 진 빚. 하나하나 전부 갚아주겠어. 당신들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소뉴. 신우이가 도망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비서가 보낸 메시지였죠. 엄마 댁 아파트 아래에 수상한 그림자 2개가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어머니께 급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엄마 집에 물건 뒤지러 간 것 같아요. 제가 가봐야겠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당황하지 마. 보안 요원들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 안전 조심하고 증거 확보하는 거 잊지 마. 저는 간병인 아주머니께 어머니를 잘 부탁드린다고 신신당부하고는 가방을 챙겨 아래층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는 이미 보안 요원들에게 건물 복도에서 배관 수리공으로 위장해 문을 감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지 5분도 안 됐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저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핸들을 쥔 손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대낮에 남의 집에 몰래 쳐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도 기다리지 못할 만큼 탐욕에 눈이 먼 것이었죠. 차를 몰며 저는 앞으로의 대응책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제압하게 하고 증거를 훼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우이의 녹취록을 들려줘서 더 이상 발뺌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엄마 댁 아파트 아래에 도착하니 비서가 현관 앞에서 태블릿 PC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가 급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직도 안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이미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보시죠. 제가 다가가 보니 태블릿 화면에는 서재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책상 앞에 쪼그려 앉아 맨 아래 서랍을 뒤지고 있었고 남편은 옆에서 서류 뭉치를 든 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못 찾았어? 재개발 계약서가 분명 여기 있을 텐데 이것만 손에 넣으면 우리도 큰 빌라로 이사갈 수 있다고. 다시는 이 낡은 집에 살 필요 없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비서가 제 뒤를 따랐죠. 문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화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였죠. 저는 열쇠를 꺼내 조용히 문을 열고 일부러 헛기침을 했습니다. 방 안의 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재에서 뛰쳐나오는데 손에는 서류철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자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더니 서류철이 바닥에 떨어졌고 안에서 종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부 어머니가 예전에 정리해둔 재개발 정책 자료였을 뿐 계약서는 아니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시선을 피한 채 허둥지둥 서류를 주워 숨기려 했습니다. 남편도 서재에서 나왔는데 손에 들고 있던 서류는 이미 책상 위에 던져두고 또다시 손톱 밑을 극적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우리는 그냥 장모님 짐 정리 좀 도와주려고. 서류에 먼지 쌓일까봐. 짐 정리요? 저는 비웃으며 거실 중앙으로 걸어가 서재를 가리켰습니다. 짐 정리를 하려면 책상 맨 아래 서랍까지 뒤져야 하나요? 이것만 찾으면 빌라로 이사 간다고 중얼거리면서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신우이가 어제 병원에서 한 말을 녹음한 파일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따님이 병원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잊으셨나 봐요. 휴대폰에서는 신우이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일부러 어머님 기운 빠져서 돈 관리 못하게 하는 약을 넣었다고.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재개발 보상금을 받아.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변했습니다. 서류를 줍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죠. 헛소리야. 그 철없는 계집애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헛소리라고. 비서가 태블릿 PC를 시어머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여전히 그들이 집을 뒤지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어머님, 방금 서랍을 뒤지시면서 빌라로 이사 간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전부 녹화되었습니다. 이것도 헛소리입니까? 그리고 저희 보안 요원들이 복도에서 배관 수리를 하다가 어머님이 열쇠로 문을 여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 열쇠 어떻게 구하셨죠? 비꼬 시어머니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야. 아들 녀석이 결혼하고 2년이 지나도 좋은 집 하나 없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주려고 한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도둑질이야. 이 집도 어차피 나중엔 내 아들 집이 될 텐데 내가 미리 서류 좀 본 게 뭐 그리 잘못이야. 이 집은 우리 엄마 집이고 재개발 보상금도 우리 엄마 돈입니다. 당신 아들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손에 있는 그 열쇠, 예전에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몰래 복사해 가신 거죠? 우리 엄마는 절대 남에게 열쇠를 주신 적이 없어요. 당신이 지난번에 열쇠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것 말고는 아무도 그 열쇠를 만질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급히 쪼그려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우리 그냥 가요. 그는 저를 쳐다보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물건 뒤지러 온 거 아니야. 제발 우리 엄마 탓하지 마. 지금 바로 갈게. 다시는 안 올게. 가다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와서 가기엔 너무 늦었어요. 최 변호사님, 저희 엄마 댁에 누가 무단으로 침입해서 사적인 서류를 뒤지고 있습니다. 영상과 녹취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변호사님이 오셔서 처리하시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제가 30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그들이 증거를 훼손하지 못하게 그 자리에 있도록 하세요. 제가 도착한 후에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때 더 유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이제 어디도 못 가. 변호사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서류. 절대 손대지 마. 그건 증거야. 손대는 순간 증거인멸죄가 추가될 테니까. 시어머니는 울음을 멈추고 넋이 나간 채 천장만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어머니를 일으키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내가 오지 말자고 했잖아. 당신이 기어코 오자고 하더니 결국 이렇게 잡혔잖아. 닥쳐.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려고 그런 거지. 안 그랬으면 내가 이 망신을 당하겠어? 남편은 욕을 먹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제 곁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동영상을 백업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뒤지던 서류도 전부 제자리에 두어서 없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관에서 빈 손가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찾은 서류를 담아 가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재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과연 문 뒤에는 검은색 손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전에 메고 다니던 가방과 같은 짝퉁 로고가 찍혀 있었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서류를 훔칠 생각에 가방까지 준비하다니 정말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장에서 잡히고 말았죠. 약 20분 후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문으로 들어와 먼저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앞에 쪼그려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연 씨의 변호사입니다. 현장의 영상과 녹취, 그리고 타인의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근거하여 어머님은 현재 주거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서연 씨가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룬다면 구류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뒤지신 서류는 개인 재산 정보와 관련이 있으므로 유출되거나 훼손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류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변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다시는 이 집 물건에 손도 안 댈게요.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밀어내고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먼저 이 주거 침입 사실 확인서에 서명하셔서 오늘의 행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후 고소 여부는 서연 씨의 결정과 어머님이 상응하는 배상을 할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말에 남편도 다급해졌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경찰서에만은 안 가게 해주세요. 회사에 알려지면 저 밥줄 끊겨요. 당신 밥줄 끊기는 건 작은 문제죠.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오늘 정말 재개발 서류를 훔쳐가서 우리 엄마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단순히 직장을 잃는 걸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감옥에 갈 수도 있었어요. 지금은 진술서만 작성하러 가는 겁니다. 이미 기회를 드린 거예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시어머니에게 펜을 건넸습니다. 서명하시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빨리 처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펜을 받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고 글씨는 온 힘을 다 쓴 듯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 서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죠. 제가 동행할 테니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집안을 한번 둘러보고 서류가 모두 무사한 것을 확인한 뒤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맡길게요. 문단속 잘해주시고 보안 요원들한테 이틀만 더 감시해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들이 또 소란을 피우지 못하게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잘 처리하겠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변호사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 같았죠. 길에서 마주친 이웃 몇몇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자 시어머니는 황급히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했으니 이런 결과를 맞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변호사는 그들을 데리고 진술서를 작성하러 갔고 저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약 1시간 후 그들은
매우 어두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진술서 작성을 마쳤고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즉시 구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 문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니 일단 돌아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재개발 보상금에 손댈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와 우리 엄마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끌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다시 불러 세울까봐 두려운 듯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싸움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더 힘든 싸움이 남아있을 거라는 것을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해결됐어요.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 쓰고 사건 접수까지 마쳤어요. 당분간은 조용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엄마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 너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찍 들어와. 엄마가 저녁 차려놨어. 엄마의 메시지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엄마만 곁에 계시면 저는 계속 나아갈 용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엄마 곁으로 돌아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세워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비서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바람막이를 입은 그는 밀봉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오기 전 복도에 누가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하는 그의 모습은 군대에서 몸에 밴 습관 같았습니다. 보고서와 지문 감식 결과 전부 이 안에 있습니다. 비서는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네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검사센터에 따르면 탕에서 클로나제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값싼 수면제죠. 농도는 0.3mg, mL로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졸음과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근경색 환자에게는 심장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온병 외부에서는 당신과 시어머니의 지문만 발견되었고 내부에서는 시어머니의 지문 외에 미처 닦이지 않은 엄지손가락 자국이 하나 더 발견되었습니다. 대조 결과 그것도 시어머니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I do. 저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세 종류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급한 붉은 직인이 찍힌 공식 보고서 한 부, 선명한 지문 대조 사진이 첨부된 지문 감식서 한 부, 그리고 검사 과정을 담은 영상 CD 한 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보고서를 보시더니 클로나제팜이라고 적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역시 그 여자가 꾸민 짓이었어. 마시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증거는 다 모였구나. 저는 서류를 다시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시댁에 가서 직접 따져 묻고 해명을 들어야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서에게 아래층에서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네가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너무 심하게 싸우지는 마라.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우리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해야 해. 하이.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간병인 아주머니께 어머니를 잘 부탁드린 뒤 비서와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길에 저는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 검사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대화시 녹음을 잊지 마시고 만약 그들이 재산 탈취 의도를 인정하면 추후 소송에서 훨씬 유리해질 겁니다. 시댁은 엘리베이터 없는 낡은 아파트 6층에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고 족발 삶는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자신의 족발이 깨끗하고 위생적이라고 자랑했지만 저는 그녀가 주방에서 장갑도 끼지 않고 고기를 썰고 오물을 그대로 하수구에 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3층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혼자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6층에 도착하니 시댁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걱정 마. 어제 서류를 못 찾았으면 오늘 다시 방법을 생각하면 되지. 정 안 되면 병원에 가서 난리를 치는 거야. 내 장모가 편히 쉬지 못하게 만들면 재개발 보상금을 내놓을지도 몰라. 저는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헛기침을 했죠. 방 안의 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몇 초 후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긴장한 듯 또다시 손톱 밑을 극적였습니다. 네가 왜 왔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저를 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더니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보고는 표정이 굳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보온병 돌려주러 왔니? 잃어버린 줄 알았네. 마침 오후에 또 탕 끓여서 네 엄마한테 갖다 주려고 했는데 탕은 이제 그만 끓이셔도 돼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거실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 제가 온 건 그 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요.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소파에는 빨지 않은 옷가지가 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족발이 널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귀에 걸린 가짜옥 귀걸이가 유난히 눈에 거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족발 한 점을 입에 넣고 일부러 소리를 내며 씹었습니다. 탕 얘기는 뭐하러. 내가 네 엄마 몸보신하라고 좋은 마음으로 끓여준 건데 설마 맛이 없었다는 건 아니겠지? 맛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안에 뭘 넣었는지가 중요하죠. 저는 가방에서 검사 보고서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국과수에서 나온 보고서예요. 어머님이 끓이신 탕에서 클로나제팜, 즉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나와 있어요. 농도는 0.3mg/ml. 이걸 우리 엄마한테 마시게 해서 잠만 자게 만들고 재개발 보상금에 손도 못 대게 하려던 거 맞죠? 시어머니는 보고서를 집어들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려 보고서 모서리가 구겨졌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몇 번 훑어보더니 갑자기 탁자 위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가짜야. 네가 사람 시켜서 가짜로 만든 거지. 날 모함하려고. 내가 네 엄마한테 그런 걸 왜 넣어. 난 좋은 뜻으로. 가짜인지 아닌지는 어머님이 더 잘 아시겠죠. 저는 지문 감식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보온병 안쪽에서 어머님 지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국과수에서는 탕에서 어머님이 평소에 드시는 수면제와 동일한 성분을 찾아냈고요. 지난주에 약국에서 수면제 사신 거 약사님도 기억하시겠죠? 지금 바로 약국에 전화해서 확인해 볼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지켜보며 손톱 밑에서 피가 나도록 긁어댔지만 시어머니를 변호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그들이 엄마 댁에 무단 침입한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지난주에 당신들 우리 엄마 집 열쇠를 몰래 복사해서 재개발 서류를 뒤지다가 보안 요원에게 발각됐죠. 이 영상에 전부 똑똑히 찍혀 있는데 뭐라고 변명하시겠어요?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재 서랍을 뒤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서류를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재개발 계약서가 왜 안 보이지? 이것만 찾으면 20억 원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데 그때 되면 우리도 큰 빌라로 이사 가는 거야. 이 낡아빠진 곳에서 살 필요 없어. 남편은 옆에서 책장을 뒤지며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누가 들으면 어떡해요. 남편은 그만 틀어. 제발 그만. 이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재개발 보상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 탕에 약을 넣은 것도 잘못했어. 닥쳐. 시어머니가 남편을 돌아보며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린 잘못 없어. 애초에 제가 자기 집이 부자인 걸 숨긴 게 잘못이야. 진작 알았으면 우리가 이럴 필요도 없었어. 신분을 숨겼다고요? 저는 일어나 그들을 쳐다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평범한 집안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당신들이 묻지도 않고 제 옷차림이 수수하고 돈을 못 번다고 멋대로 판단한 거죠. 그리고 설령 제가 평범한 집안이었다고 한들 당신들이 우리 엄마의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엄마 목숨까지 해치려 한 것이 정당화되나요? 마침 그때 아래층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올라온 것이었죠. 제가 30분 넘게 내려오지 않으면 올라와 보라고 미리 말해뒀습니다. 비서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의 강한 기세에 눌려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더 이상 변명할 거리라도 있나요?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의를 마쳤습니다. 주거침입, 재산 탈취 미수, 그리고 유해물질 투여 미수 혐의로 당신들을 고소할 겁니다. 비록 우리 엄마가 그 탕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당신들의 의도는 명백했으니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채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20억 원은커녕 감옥에 가게 생겼구나. 남편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가방에 챙겨 넣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틀의 시간을 드리죠. 만약 그 안에 우리 엄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무단 침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면 법정에서 선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뻔뻔하게 나온다면 법원의 소환장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비서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족발 냄새가 더욱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죠. 이제 법의 힘으로 저와 엄마를 지키고 그들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일만 남았습니다. 병원에 돌아와 저는 대치 상황을 엄마에게 모두 말씀드리고 녹음 파일도 들려드렸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한숨을 쉬셨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저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하지만 사과와 배상은 반드시 받아내야 해. 쉽게 용서해주면 그들은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를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 녹음 파일과 증거들을 모두 전송하고 즉시 고소장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매우 충분하여 승소 확률이 높다고 말하며 재개발 사무소와도 이미 협의를 마쳐 다른 사람이 재개발 문제에 개입할 수 없도록 이중 서명 절차를 마련했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저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병원에 오시던 날 어머니의 기색은 한결 좋아져 있었습니다. 간호사님은 어머니의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되었다며 3일만 더 지켜보고 수액량을 줄이자고 하셨죠. 저는 미리 병실에 작은 테이블을 đặt고
집에서 가져온 따뜻한 홍차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11시 변호사님이 짙은 갈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먼저 공증된 혼전 재산 증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결혼 전에 소유했던 아파트 세 채와 8억 원의 예금 등 모든 개인 재산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법에 따라 이혼 시 남편은 이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죠. 다음으로 그는 시댁 식구들의 주거침입 및 재산 탈취, 미수 혐의에 대한 내용 증명 초안을 꺼내 보였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그들의 모든 불법 행위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고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 고소 절차를 밟겠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만약 그들이 불응할 경우 주거 침입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남편은 공기업에서도 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은 스피커폰으로 재개발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모든 재개발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저와 어머니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하고 지문을 날인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정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재개발 보상금을 노릴 수 있는 모든 길은 차단된 셈이었죠. 모든 법적 준비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자 저와 어머니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족 식사를 주최하기 전날 저는 그녀에게서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연아야, 지난 일은 다 오해란다. 친척들이 다들 모여서 얘기를 풀어보라고 하더구나. 내일 점심에 식당에서 모여서 오해를 풀고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잘 해결하자꾸나. 저는 차갑게 웃으며 그 메시지를 최 변호사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답장했죠. 잘 됐군요. 친척들 앞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해서 그들이 다시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만들 기회입니다. 다음 날 저와 최 변호사님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로 산 빨간 옷을 입고 가짜 옷 귀걸이를 흔들며 나타나 친척들 앞에서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연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이 병원에서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 20억은 우리 돈이라고 말하는 녹음 파일을 틀자 친척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어서 제가 그들이 저희 엄마 집에 무단 침입하여 재개발 서류를 뒤지는 CCTV 영상을 공개하자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님이 국과수의 탕성분 검사 보고서를 꺼내 보이며 시어머니가 탕에 수면제를 탔다는 사실을 폭로하자 친척들은 분노하며 그들을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을 감고 쓰러지는 척했고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와 변호사님은 그 틈을 타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친척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의 리베이트 수수 증거를 그가 다니던 공기업 감사팀에 시어머니의 무허가 족발집 위생법 위반 증거를 구청에 각각 제보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시어머니의 가게는 폐쇄 조치와 함께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은 빚에 쪼들려 집까지 팔아야 했고 설상가상으로 시누이가 남은 돈 일부를 훔쳐 달아나면서 결국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그들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고 결국 남편은 징역 3개월, 시어머니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죠. 그렇게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습니다. 저는 배상금으로 받은 돈과 재개발 보상금 일부를 기부하여 저희 동네의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예전보다 훨씬 밝은 미소를 되찾으셨죠. 저 역시 이 모든 시련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여 당당하게 제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전히 다리 밑에서 생활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연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탐욕이 한 가족을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 전 재산 문제는 반드시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인성과 그 가족의 분위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만약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증거를 모으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정의는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겁니다.